안녕하세요. 아낌없이 크는 나무 아크나입니다. 오늘 낭독은 단편소설 아빠의 날개를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2012년에 발행된 단편소설집 우리 춤추러 가요에 수록된 10편의 작품 중 한 편입니다. 날개로 상징되는 아빠의 권위와 꿈으로 인해 가족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묘사한 소설 아빠의 날개 감상하시겠습니다. 아빠의 날개, 안은순 지음. 개울을 따라 배추를 가득 실은 트럭이 달려가고 있다. 뿌옇게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가고 있다. 덜커덩 달려가는 소리가 부서질 것만 같다. 병철이 아빠 차였다. 병철이 아빠와 엄마는 일주일에 한 번은 트럭에 배추를 싣고 나간다. 한 번 나가면 저녁 늦게 들어오든가 하룻밤 자고 오든가 한다. 병철이는 자기 아빠가 배추 팔러 가면 돈을 많이 벌어온다고 한다. 오늘도 병철이는 우리 집에 올 것이다. 과자 봉지를 손에 쥐고 올 것이다. 나는 쭈쭈바를 물고 마을 회관 앞 뜰방에 앉아 있다. 오늘 엄마랑 바울이랑 외갓집에 간다. 어젯밤 엄마는 가방에 내 옷과 바울이 옷을 챙겨 넣었다. 내 팬티는 5장 정도 더 넣었다. 내가 자다가 오줌을 잘 싸기 때문이다. 요한이 너 오줌이 마려우면 벌떡 일어나서 싸야 한다. 여기다 싸면 난리 나는 줄 알아. 엄마는 보송보송한 요 위를 가리키고는 내 사타구니 밑에 두툼한 기저귀를 채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신이 없다.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던가. 오줌 나오는 끝을 실로 감았다가 죽을 뻔한 일도 있었다. 그런데도 나의 오줌 싸는 병은 고쳐지지 않았다. 이제는 엄마도 지쳤다며 아예 내 사타구니 밑에 기저귀를 채운다. 물론 자다가 날 깨워 오줌을 싸게 하는 일도 쉬는 법이 없다. 엄마가 조금이라도 늦게 날 깨우면 난 영락없이 오줌을 싸버렸다. 오늘도 난 오줌을 싸고 말았다. 그러나 오늘은 좀 이상하다. 밤중에 일어나 엄마가 대주는 요강에 오줌을 쌌는데도 오줌을 싸고 말았으니 말이다. 요강에 싼 것은 꿈결일까 하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아니었다. 사타구니 밑에 차고 있어야 할 기저귀가 없는 것이 그 증거였다. 엄마는 밤중에 날 깨워 오줌을 싸게 하면 아침까지 오줌을 안 싸는 것으로 알고 기저귀를 빼주곤 했으니까. 오줌은 아직도 따뜻하니 온기가 있다. 나는 내가 오줌을 싼 이유를 늦게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어제 큰아빠 큰엄마가 사온 포도를 많이 먹은 때문이었다. 엄마는 내가 오줌 싼 것도 모르고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다. 오줌은 깔고 자는 요는 물론이고 바울이 등짝 밑을 흠뻑 적시고도 아래로 흘러내려 아버지가 내일 가지고 갈 종이 가방에까지 스며 있었다. 가방 속을 들춰보니 가방 속에 하얀 옷이 흠뻑 적셔 있다. 하얀 옷은 아버지가 아끼는 옷으로 장롱 속에서도 비닐에 씌워서 걸어두곤 하는 고급 양복이다. 아버지는 이 양복을 특별한 날에만 입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지난번 설날에 있었던 콩쿨 대회 때 같이 말이다. 나는 정신이 번쩍 났다. 왜 또 오줌 쌌냐며 내 뺨을 찰싹찰싹 때려대는 어머니의 신경질적인 손찌검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나는 팬티를 갈아입을 생각도 못한 채 젖은 팬티 위에 바지를 입고 아빠와 바울이가 아직도 자고 있는 방을 슬그머니 빠져나왔다. 어쩌면 엄마는 바울이가 오줌을 쌌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니까. 맞은편 깨밭으로 햇볕이 내리쬐다. 방울종처럼 생긴 하얀 깨꽃이 피어있는 깨밭은 햇빛이 나자 한층 초록색이 됐다. 작년 추석에 콩쿨 대회가 열렸던 밭이다. 콩쿨 대회는 정말 재미있었다. 조용하던 동네가 모처럼 활기를 띤 날이었다. 동네 어른들이 통나무며 벽돌을 나르더니 무대가 만들어졌는가 했더니 어디서 가져왔는지 쾅쾅 울리는 악기가 동네를 울렸다. 악기 소리가 쾅쾅 울리는 가운데 이장의 목소리는 더 크게 들렸다.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동네에선 마을 콩쿨 대회를 개최할 것이니 출연하실 분은 회비 5,000원을 지참하시고 구경만 하실 분은 그냥 오셔서 동네 잔치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서 콩쿨 대회가 있사오니 집에서 노시는 분이나 잠자는 분이 있다면 속히 마을 회관 앞으로 나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멀리서 고향을 찾아오신 분들도 참가할 수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푸짐한 상품도 있사오니 한 집에 한 분 이상 꼭 참여하셔서 상품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탁하옵는 것은 콩쿨 대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찬조금을 내실 분이 계시다면 사양 않고 받고 있으니 애향심이 높으신 여러분의 많은 참여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나는 대전에서 온 큰집 상우 형과 상희 누나랑 홍시감을 먹다 말고 회관 앞으로 달려나갔다. 회관 앞은 벌써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발 디딜 틈도 없었다. 나는 사람들 사이로 파고드는 상우 형을 따라 간신히 앞으로 나아갔는데 낯익은 사회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아빠였기 때문이다. 날마다 엄마 속을 썩히는 아빠. 한번 집을 나가면 빨라야 일주일,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아빠는 어쩌다 집에 있을 때면 잠만 잤다. 잠을 안 잘 땐 담배를 피웠다. 하얀 양복에 검은색 나비 넥타이를 메고 하얀 구두를 신고 있는 사회자가 처음엔 아빠라곤 상상도 못했다. 파마를 한 긴 머리만 아니었다면 끝날 때까지도 우리 아빠라고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하얀 양복을 입은 아빠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아빠는 빠르게 말했다가 느리게 말했다가 하면서 부흥회를 하는 목사님처럼 사람들을 웃겼다. 여자들은 아빠가 말만 하면 무엇이 우스운지 옆 사람의 등짝을 치면서 웃거나 자기 무릎을 치면서 웃었다. 남자들은 하늘을 보면서 껄껄껄 웃었다. 얼굴을 맞대고 귓속말을 하면서 웃는 사람도 있었다. 그날 마을 회관 앞은 시장처럼 사람들로 북적였다. 단상 아래는 물론이고 평상에도 뜰방에도 돗자리를 깔아놓은 마당에도 차가 다니는 회관 앞 길도 온통 사람들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돈을 내고 노래를 했다. 노래하는 무대 옆에는 돈 받는 책상이 놓여 있고 한복을 입은 부녀회장이 돈을 받았다. 부녀회장은 돈을 쥐고 흔들면서 노래할 사람들은 빨리 신청해요. 노래를 못해도 받습니다. 10명만 더 받아요. 키가 작고 배가 애기 밴 여자처럼 부른 어떤 아저씨는 파란 돈을 한 주먹 내놓으며 이 정도면 우리 식구가 다 불러도 되겠지요 했다. 그러자 부녀회장은 코가 땅에 닿게 아저씨에게 절을 했다. 큰엄마도 엄마에게 노래를 하라며 5,000원을 대신 내주었다. 엄마는 그냥 구경만 하겠다고 사양하다가 돈을 내자 못 이기는 척 집으로 가더니 얼굴은 하얗게 입술은 빨갛게 화장을 하고 앞줄에 가서 앉았다. 엄마가 예쁘게 화장한 것을 오랜만에 보았다. 사람들은 아빠가 마이크에 대고 이름을 부르면 무대 위로 올라갔다. 형이나 누나들은 쿵쿵쿵 달려서 올라갔고 나이든 아저씨나 할아버지는 더듬거리며 올라갔다. 그때마다 아빠는 누구 집에 온 손님인지를 물었고 어디서 사는지를 묻는 등 많은 질문을 하며 웃겼다. 서울서 방앗간집 손님으로 왔다는 청년은 김흥국처럼 손과 발을 흔들어대면서 호랑나비를 불러 박수를 많이 받았다. 또 박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전주서 오신 아주머니였다. 심청이 눈먼 아버지를 봉양할세. 아주머니는 심청가를 구성지게 불렀다. 그러나 가장 박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엄마였다. 엄마는 한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또 한 손으로 마이크 줄을 잡고 노래를 했는데 목소리가 아주 크고 고왔다. 목소리가 높이 뻗어갈 때는 천사가 노래를 하는 것 같았다. 걸핏하면 내 등짝을 패대고 내 얼굴을 후려치던 쇠조각 같던 무서운 목소리는 어디로 가고 그런 고운 소리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였다. 사람들은 엄마의 노래에 뿅 정신이 나간 것 같았다. 이야기하던 사람들은 이야기를 그치었고 차를 나르던 부녀회 아줌마들도 차 나르는 일을 중단하고 엄마의 노래를 들었다. 노래가 끝나자 사람들은 앵콜을 하며 박수를 쳤다. 아빠는 싱글벙글 웃으며 시간상 앵콜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래를 더 듣고 싶은 사람들의 박수는 그치지 않았고 아빠는 팔을 길게 내두르며 매정하게도 다음 사람을 불렀다. 콩쿨 대회는 캄캄해져서야 끝이 났다. 상품은 이장 아저씨가 줬다. 빨간 조끼에 한복을 입고 나와서 기침을 쾌쾌 하면서 줬다. 비료, 전기밥솥, 압력밥솥, 쌀통, 가루비누, 냄비 따위였다. 1등을 한 사람은 호랑나비를 부른 형아였다. 엄마는 2등을 해서 쌀통을 받았다. 바울이가 엄마 치마를 잡고 따라 올라가자 사람들이 와르르 웃었다. 넌 누구 아들이냐? 아빠가 바울이한테 묻자 사람들은 또 한 번 와르르 웃었다. 공정한 심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관중석에서 누군가 말했다. 그러자 아빠도 맞장구를 쳤다. 맞습니다. 쌀통 도로 뺏어야겠습니다. 아니야. 우리 엄마 거야. 아빠 나빠. 악을 쓰듯 소리친 것은 바울이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더욱더 크게 웃었다. 바울이는 으앙 입을 크게 벌리고 울었고 엄마는 바울이를 달래며 허겁지겁 내려왔다. 바람이 분다. 깨밭이 출렁거린다. 동네는 조용했다. 언제나 조용했다. 가끔 개 짖는 소리가 났고 물 흐르는 소리도 났다. 뒷산에선 매미가 울고 물소리는 쉬지 않고 콸콸콸 거린다. 비가 많이 와서 개울물이 넘실넘실 흘러가는 소리다. 다리에 다을락말락하게 차 있을 땐 무서워서 건너지도 못했다.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엄마들이 빨래하는 큰 돌판 위로 넘치게 차 있을 땐 엄마들은 빨래터로 내려가지 못하고 다리에서 빨래를 했다. 쭈쭈바를 다 먹고 나니 춥다. 빈 막대기를 깨밭을 향해 멀리 던졌다. 두 손을 가랑이 사이에 찌르고 몸을 웅크렸다. 가랑이 밑에서 오줌 냄새가 났다. 쿠리쿠리한 냄새였다. 나는 일어나 빗자루 자국이 선명한 회관 앞 모래마당을 뛰었다. 젖은 바지가 허벅지에 닿는 촉감은 나빴다. 조금 더 걸으면 허벅지가 쓰릴 것이다. 빨리 바지가 말라야 할 텐데. 나는 다시 회관 뜰방에 앉아 햇빛이 나는 쪽으로 가랑이를 쫙 벌리었다. 호박꽃이 노랗게 핀 담장 밑에 검은 차가 서 있었다. 아빠가 올 때마다 차를 세워두는 자리였다. 나는 그 차가 아빠 차라고 대번에 짐작해버렸다. 어젯밤 아빠가 왔기 때문이다. 대전 큰아빠 큰엄마랑 할아버지 방에서 포도를 먹고 있는데 아빠가 씩 웃으며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맨날 온다고 전화만 왔지 오지 않던 아빠였다. 아빠는 나와 바울이를 보더니 아직도 안 자냐며 머리통을 톡톡 쳤었다. 아빠는 우리를 안아주거나 무릎에 앉히는 법이 없다. 기껏 관심 가져봤자 머리통이나 쥐어박아준다. 가게마다 문을 닫아서 그냥 왔다며 동전 3개씩을 줬다. 그러나 아빠는 가게가 열려있는 낮에 와도 과자를 사오는 법은 없다. 언제나 동전 3개만 줬다. 어떤 땐 동전이 없다며 주지 않을 때도 있다. 나는 그 돈으로 쭈쭈바를 사 먹었다. 검은 자동차는 햇빛을 받아 번쩍거렸다. 유리며 차체에 먼지가 앉아있지만 전체적으로 빛나는 것이 새 차였다.
차 안에는 수천만한 크기의 대머리 아저씨 사진이 수북했다. 앞머리가 벗어지고 안경을 끼웠는데 도의원에 출마한 아저씨였다. 아빠는 그런 아저씨하고 친하다고 했다. 나는 회관 게시판을 돌아봤다. 게시판에는 진즉부터 그 아저씨의 커다란 사진이 붙어 있다. 엄마는 아빠만 보면 바가지를 긁었다. 모두들 대머리가 될 거래요. 사람 보고 찍기보다 당을 보고 찍기 때문에 될 거라네. 이번에 대머리가 되면 당신 취직 자리 하나 보장해 달라고 해요. 취직 자리 하나는 약속 받아 놓아야지. 어젯밤에도 엄마는 바가지를 긁었다. 아빠는 말없이 밥만 먹었다. 물을 따르라며 눈만 부라렸다. 요한아, 이거 봐라. 우리 엄마가 사줬다. 병철이었다. 머리 위로 쳐들고 오는 것은 길쭉한 것이 과자가 아니었다. 도깨비 방망이인가 했는데 가까이 보니 나무로 만든 진짜 야구 방망이였다. 우리 집에 들려서 오는지 가게 옆 골목에서 나왔다. 내가 돌아보자 병철이는 방망이를 좌우로 멋지게 휘둘렀다. 회관 앞 마당에 피어있는 맨드라미가 흔들렸다. 족두리꽃은 더 많이 흔들렸고 꽃잎이 몇 잎 떨어졌다. 이리 줘봐. 나는 팔을 내밀었다. 싫어. 우리 엄마가 나만 갖고 놀라고 했어. 병철이는 달려가며 깨밭을 갈겼다. 깨꽃이 우수수 떨어졌다. 아, 줘봐. 나는 병철이 앞을 가로막았다. 병철이는 나보다 키는 작아도 한 살 더 먹었다. 그러나 나는 병철이를 이긴다. 서울서 오는 날부터 이겼다. 우리가 서울에서 이사 오던 날 병철이는 이삿짐이 쌓인 마당에 서서 나를 바라봤다. 손에는 깡통을 들고 있었는데 완전 촌놈이었다. 온몸은 흑인처럼 까맣고 색 바랜 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할머니는 병철이를 보더니 나한테 친구라고 했다. 나는 그런 친구를 갖고 싶지 않았다. 아니야, 거지야! 나는 아이를 가라고 발로 찼다. 아이는 조금 물러설 뿐 가지 않았다. 새로 사시는 운동화발로 아이의 슬리퍼 신은 까만 발을 밟아줬다. 아이는 조그만 입을 꽉 다물고 찡그렸지만 그대로 서 있었다. 나는 빨갛게 탄 아이의 볼을 꼬집어주고 배를 주먹으로 치고 먹던 포도 껍질을 아이의 얼굴 위로 뱉었다. 내 동생 바울이도 나를 따라서 아이의 손등을 꼬집어 주었다. 아이는 찡그리면서 얻어맞은 자리를 문지를 뿐 가지 않았다. 나는 깡통을 빼앗았다. 아이는 그제서야 말을 했다. 내 거요, 줘. 내가 깡통을 주지 않자 뜰방까지 따라왔다. 나는 할머니 눈치를 살피며 깡통을 마당에 던졌다. 개구리가 튀어나왔다. 아이는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개구리를 손으로 잡아서 깡통에 넣더니 너랑 노는가 봐라 하며 병철이는 엉엉 울면서 돌아갔다. 병철이와 놀게 된 것은 이듬해 학교에 다니면서부터였다. 우리는 호랑이가 나온다는 선앙제를 같이 가고 같이 왔다. 고기 잡으러 갈 때도 같이 가고 교회에 갈 때도 같이 다녔다. 싸우면 언제나 내가 이겼다. 내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도 병철이는 입만 꽉 다물고 꼼짝 못했다. 뭐여, 한번 줘봐. 나는 자동차에 붙어선 채 말했다. 싫어. 나는 팔을 그대로 뻗치고 줄 때를 기다렸다. 병철이는 뒤로 감추고 있는 야구방망이를 좀채로 내줄 기미가 없다. 삐뚤하게 내보이는 광채나는 방망이는 나를 못 견디게 했다. 만져보고 싶다. 한번 멋지게 휘둘러보고 싶다. 선동열 선수처럼 휘둘러보고 싶었다. 우리 집에 있는 플라스틱 방망이는 너무 시시하다. 서울 살 때 주인집 태호 형이 준 것이었다. 내가 노려보자 병철이는 두어 걸음 물러섰다. 앞 가슴과 바지가 지저분했다.
때가 묻고 음식 흘린 자국으로 얼룩이졌다. 까진 무릎에는 빨간 약을 발랐는데 피가 주르륵 흐르는 것 같았다. 병철이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검은색 아빠 자동차 앞으로 다가왔다. 야, 이거 멋지다. 이거 누구네 차냐? 이거 우리 아빠 차야. 만지지 마. 나는 검은색 자동차에 두 팔을 벌리며 엎드렸다. 와, 너 차 새로 샀어? 병철이는 야구방망이를 엉덩이에 붙이고 자동차를 한 바퀴 돌았다. 만지지 마. 만지면 죽을 줄 알아. 안 만져. 너도 우리 아빠 차 만지지 마. 우리 아빠랑 물고기 잡으러 갈 때도 안 데리고 갈 거야. 나는 병철이에게 침을 뱉었다. 병철이도 침을 뱉었다. 침이 많이 튀었다. 더럽다. 나는 병철이를 주먹으로 갈겼다. 병철이가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 야구방망이가 내 팔을 때렸다. 무척 아팠다. 나는 화가 나서 두 주먹을 쥐고 병철이의 가슴과 얼굴을 사정없이 때려줬다. 병철이가 넘어졌다. 야구방망이를 떨어뜨리며 넘어졌다. 나는 야구방망이를 집어들고 뛰었다. 내 거요, 줘! 나는 우물 곁에 벚나무를 세게 후려치고는 달렸다. 병철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쫓아왔다. 돌멩이를 던지며 쫓아왔다. 우리 아빠한테 이를 거야! 다리 너머에 난쟁이가 서 있었다.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다. 알았어. 줄 거야. 주면 되잖아. 나는 야구방망이를 등 뒤로 던졌다. 야구방망이는 다리 난간을 맞고 부서진 쇠 철근에 부딪히더니 개울로 떨어졌다. 개울에 떨어진 야구방망이는 빠르게 흐르는 물살에 떠밀려갔다. 둥둥둥 떠내려갔다. 네가 빠쳤어! 건전해! 건전해! 병철이는 야구방망이를 건지고자 개울을 따라 뛰다 말고 뒤돌아와서 내 가슴팍을 쳤다. 나는 두어 발짝 물러섰다. 숨이 콱 멎는 것 같았다. 병철이의 눈은 하얗게 뒤집어져 있었다. 나는 일부러 빠친 것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재채기만 했다. 재채기하고 있는 나를 병철이가 발로 찼다. 나는 주먹을 쥐고 휘둘렀지만 헛손질만 하고 말았다. 병철이의 주먹질과 발길질에 넘어져서 일어서지도 못했다. 우리 아빠한테 일를 거야. 나는 울면서 말했다. 이를테면 일러. 내가 너 겁낼 줄 알고? 내 야구방망이 건져내지 않으면 못 가게 할 거야. 병철이는 눈을 무섭게 올려뜨고 내 앞을 가로막았다. 다리를 벌리고 두 팔을 벌리고 섰다. 엄마를 막아서던 할머니처럼 무서운 눈빛이었다. 어딜 가냐? 가지 마라. 그놈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니고 너 자식 생각해서 그런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가방을 들고 찻길로 나가던 엄마는 할머니와 함께 달려온 내 손을 잡고 울었다. 왜 그런지 나도 눈물이 펑펑 쏟아져서 울었다. 엄마한테 매달리며 울었다. 엄마, 가지 마. 너 아빠 하나도 안 무서워.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 아빠는 깡패고 족제비고 나쁜 짓 해서 감옥살이도 했대. 병철이는 일어나려는 내 손을 더러운 슬리퍼 발로 밟았다. 내가 자주 그랬던 것을 흉내냈다. 너 아빠가 거지야. 너희는 거지고 돼지 바보야. 나도 앉으려고 소리쳤다. 눈물 콧물이 났다. 서울서 왔으면 최고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진짜 거지는 너네 집이래. 너네는 망해서 서울서 내려온 거래. 병철이도 주먹을 쥐고 침을 튀기면서 대들었다. 지저대는 개처럼 무서웠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도 꼼짝 못하던 병철이가 언제 힘이 세졌는지 정말 무서웠다. 나는 하늘을 보며 엉엉 울었다.
누가 와서 병철이를 혼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난쟁이네 앞마당도 휑했다. 윗마을서 내려온 듯한 검둥개와 누렁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뛰어다니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병철이를 따라서 삼거리 벌집 아래 있는 개천까지 가서야 집더미에 걸린 야구방망이를 건져낼 수 있었다. 물론 병철이가 엎드려서 건져냈지만. 병철이가 뭐라고 아빠를 욕했다고? 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내 발을 문질렀다.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났다. 때밀이로 문지르면 내가 아프다고 울기 때문에 손가락에 힘을 주어 문질렀다. 국숟가락 같은 때가 시커멓게 나왔다. 아빠는 깡패고 족제비고 나쁜 짓 해서 감옥살이도 했대? 엄마는 오줌 싼 내 팬티를 벗겨내면서 물어보고 비누칠한 내 가슴패기를 문지르면서 물어본 말을 또 물었다. 나는 고개만 끄덕하고 말았다. 팬티를 벗길 때는 아침부터 싸돌아 다닌다고 뺨때기를 한 대 맞은 뒤라 울면서 응이라고 대답했고 비누거품 이는 가슴패기를 문지를 땐 족제비라고도 하고 우리가 지네보다 거지라고 했다고 미주알고주알 일러 바쳤다. 그러나 말이 없어진 채 때만 벗기고 있던 엄마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을 땐 괜히 겁이 나고 걱정이 됐다. 집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큰아빠와 큰엄마의 웃음소리였다. 바울이가 수저를 거꾸로 들고 왔다 갔다 하며 노래하고 있나 보다. 흔들흔들 숨이 찬 것 같은 노랫소리는 웃음소리에 파묻히고 말았다. 엄마는 숨을 내쉬더니 내 등에 물을 뿌렸다. 나는 팔을 내저으며 소리쳤다. 아우 차! 두 번째 물은 가만가만 조금씩 부었다. 엄마는 다른 때처럼 내 등을 찰싹 패며 차갑기는 뭐가 차갑냐 하지 않았다. 요한아, 이 옷 좀 봐라. 웬 물이 흠뻑 젖었냐? 오늘 대전에 가서 입어야 할 옷인데 이게 뭐냐? 아빠가 방문턱에 서서 소리쳤다. 돌아보니 아빠는 종이봉투에 들었던 하얀 양복을 들고 있었다. 나는 겁이 났다. 내가 싼 오줌이 스며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얼른 엄마의 눈치를 살폈다. 그러나 엄마는 아빠의 소리를 들은 척도 안 했다. 내가 오줌을 싸서 젖은 거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아빠가 불러. 나는 눈치를 살피며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래도 엄마는 아빠 쪽은 보지도 않고 내 몸에 물기만 닦아주고 있었다. 가슴을 닦아주고 팔뚝을 닦아줬다. 무엇인가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처음으로 엄마가 아빠를 이기고 있다는 승리감을 느꼈다. 야, 이 옷에 웬 물이냐는데 안 들려? 아빠는 목과 어깨가 파진 러닝셔츠에 하얀 파자마를 입은 채 사랑방 문턱이 부서져라 발로 차며 소리쳤다. 무슨 물이 묻었어? 아까까지도 멀쩡하던 옷이? 엄마는 그제서야 아빠 쪽을 돌아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는 완전히 안도했다. 엄마는 오줌 싼 나를 탓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물이라니? 아까 들어왔을 때 이건 보지도 않았어? 요한이가 오줌 싼 거 몰랐단 말이야? 당장 세탁해서 원래대로 해놔. 안 그러면 죽을 줄 알아? 아빠는 하얀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이 더운 여름에 양복은 무슨 양복이어요. 난 입으라고 해도 못 입겠구만. 지금 입으려고 그러는 거냐? 내일 대둔산서 야외 노래자랑 있단 말이야. 노래자랑 있으니 나더러 어쩌란 말이여요. 몰라서 물어? 저게 간덩이가 부었나? 어디다 대고 개기고 있어? 이따 나갈 때까지 빨아서 다려놔. 오늘 애들 데리고 친정 가는데 안 데려다주고 어딜 간다는 거예요? 엄마는 내게 새 팬티와 러닝셔츠를 입혀주고는 마당으로 내려갔다. 지금 대전에 다녀와야 한단 말이야.
내가 어디 처갓집이나 다닐 만큼 한가한 사람이냐? 엄마는 아빠가 서 있는 사랑방 앞을 빠르게 지나쳐서 마당에 널린 이부자리를 뒤집어 놓았다. 그까지 돈 벌어 혼자 쓰기도 모자라면서 쉬는 날도 없이 바빠요. 그런 일 하려면 차라리 그만둬요. 그런 소리 자꾸 할 거야? 잔말 말고 이 옷이나 세탁해. 어젯밤에도 온다던 가수가 안 와서 펑크를 냈잖아. 내일도 안 오면 죽도 밥도 안 되니 실수 없도록 준비해야 한단 말이야. 아빠는 마당으로 내려서며 엄마 옆으로 가서 양복을 내밀었다. 어깨와 가슴에 얼룩이 졌다. 엄마는 싫어 죽겠다는 표정으로 옷을 받아들고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 뜰방으로 올라갔다. 아빠도 엄마를 따라 안채로 갔다. 나는 안도하며 겉옷을 주워 입고 아빠 뒤를 따랐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큰아빠와 큰엄마 바울이는 엄마 아빠가 싸우든 말든 아직도 바울이랑 웃으며 놀고 있었다. 학교 다니는 형아가 아직도 오줌을 싸? 어휴, 창피해. 얼룩얼룩하게 젖어있는 빨랫줄의 요를 가리키며 큰아빠는 마루로 올라가려는 나를 밀어냈다. 나는 그런 큰아빠의 손에 매달리며 마루 위로 올라온다. 그리고 큰아빠의 무릎에 앉으려고 실갱이를 했다. 저리 가! 형아 때문에 내 옷 다 젖었잖아. 바울이는 나와 큰아빠가 실갱이하는 사이 먼저 큰아빠의 무릎에 앉았다. 나는 바울이의 얼굴을 한 방 먹였다. 고개를 움츠리며 내 주먹을 피하려던 바울이는 약이 올라 두 주먹을 쥐고 덤볐다. 너 죽어? 너는 오줌 안 싸냐? 나는 씩씩대며 바울이한테 마구 주먹질을 해댔다. 나는 4살 때 싸고 지금은 한 번도 안 싼다. 엄마, 그렇지? 바울이는 웃방으로 들어가는 엄마에게 동의를 구했다. 목소리가 의기양양했다. 빗자루를 괴어놓았어도 반밖에 열려있지 않은 웃방문을 활짝 젖히며 들어가는 엄마는 대꾸하지 않았다. 물수건과 다리미를 챙겨든 엄마가 방으로 들어가자 문은 여전히 반쯤 열린 채 닫힌다. 그만, 그만! 큰아빠는 나와 바울이의 주먹을 잡더니 함께 무릎에 앉히고 목에 간지럼을 주었다. 우리는 크크크 웃었다. 몸을 비틀면서. 너 아버지만 해도 힘이 든데 요한이가 3일이 멀다 하고 오줌을 싼다. 무슨 병인가 보다. 할머니는 벽에 기대에 앉혀놓은 할아버지 가랑이 앞으로 참외를 놓아주며 큰아빠한테 내 걱정을 했다. 병원에 가보지 그래요. 큰엄마가 나를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다. 에휴,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애들이 저만 때 다 그렇잖아. 키 씌워서 소금 받아오라고 보내봤어요? 저 녀석도 키 크고 소금 받아왔잖아요. 다 부전자전이에요. 큰아빠는 고개를 숙인 채 마루 끝에 걸터 앉아있는 아빠를 가리켰다.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난 오줌 싼 적 없어요. 아빠는 눈만 올려뜨고 머리를 긁으며 씩 웃었다. 진근이네 집에 가서 소금 받아오라고 키 씌워 보내니까 가더니 소금은 안 주고 때리기만 한다며 울면서 오던 거 다 생각난다. 큰아빠는 흐흐흐 웃었다. 아빠는 그제야 시인하듯 씩 웃었다. 허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계속 웃었다. 요한엠이 진정에 안 가? 참외를 오물거리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생각난 듯 고개를 들더니 눈을 크게 올려뜨며 할머니를 바라봤다. 가요. 할머니의 대답은 부드러웠다. 언제나 부드러웠다. 근데 왜 아직도 안 갔어? 간다고 기별해 놓았는데 늦게 가면 기다리잖아. 할아버지의 눈이 할머니를 무섭게 바라봤다. 요한이 애비한테 차로 데려다 주라고 할 판이어요. 할머니는 더 부드럽게 그리고 조그맣게 말했다. 할머니는 화내는 법이 없다. 할아버지가 화를 내도 웃고 욕을 해도 웃는다.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밖에도 못 나가고
오줌을 받아내고 똥을 치워줬다. 피곤해서 누우면 할아버지는 환자 옆에서 잔다고 소리소리 친다. 그래서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잠자지 않는 한 자지도 않고 눕지도 않는다. 할머니는 한밤중에도 할아버지 심부름을 하느라고 들락날락한다. 그래서인지 할머니는 수저를 들고 졸고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존다. 교회에 가면 오질 않아서 데리러 가면 엎드린 채 자고 있다. 코를 골면서 자고 있다. 엄마는 할아버지보다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실 거라고 한다. 힘없이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할머니를 보면 엄마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할아버지는 참외를 집어 입에 넣었다. 오물오물 열심히 집중해서 씹고 있다. 할머니는 앉은 걸음으로 아빠 옆으로 갔다. 대전에 가야 한다고? 왜 또 그려? 저것들이 멀미해서 기차도 못 탄다는데 장모님도 볼 겸 광주 좀 다녀오라는데. 할아버지 쪽을 살피며 할머니는 소곤소곤 말했다. 할아버지는 참외를 열심히 먹고만 있다. 아빠는 얼굴을 가슴에 숙여 붙인 채 대꾸를 안 했다. 할머니는 답답한 듯 아빠의 무릎을 흔들었다. 친정은 무슨 얼어 죽을 친정이여. 못 가게 할 거요. 지가 무슨 고생을 한다고 뻑하면 친정이야. 아빠는 고개를 들더니 소리쳤다. 왜 또 그려? 넌 요한애미한테 지랄할 자격 없다. 집안일을 누가 다 하는 줄 아냐? 애들도 저렇게 잘 키우고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아빠는 다시 고개를 가슴에 받고 가만히 있다. 요한이랑 바울이도 가? 할아버지는 또다시 생각이 났는지 눈을 올려뜨고 물었다. 이마에서 땀이 흐르고 있다. 즈 외할머니가 보고 잡아 얼마나 기다리는데 안 데리고 가요? 할머니는 할아버지 옆으로 가서 선풍기를 켰다. 바람이 할아버지 쪽으로 가게 했다. 벽에 걸린 예수님 달력이 펄럭였다. 요한이 애비도가? 그놈은 있으나마나 한 놈이여. 금방 여기 있다가도 내가 뭐 좀 시키면 달아나 버려. 저번 적에 홍바 위에 가서 나무 좀 내려오라고 10번도 더 말했는데 기어이 안 내려와. 그걸 못하러 내려와요. 가스불에 밥 해먹는 세상인데. 저놈이 저렇다니까. 애비 말을 막대기로 한다니까. 할아버지는 노여워하며 숨을 헉헉댔다. 입에 오물거리던 참외가 밖으로 튀어나왔다. 할머니는 걸레를 집어 마루를 훔쳤다. 바울이는 큰아빠의 무릎에서 일어서더니 허리를 굽힌 자세로 까치발을 하고 걸었다. 할아버지 모르게 들락거리는 즈 아빠를 흉내내는 것이다. 식구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큰엄마는 입속이 보이도록 큰 소리로 웃고 큰아빠는 바울이를 끌어안으며 웃고 할머니는 틀니를 감추며 웃었다. 화를 내던 할아버지도 흐흐 웃었다. 웃지 않는 사람은 고개를 떨구고 있는 아빠와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 엄마뿐이었다. 아빠는 웃음이 가라앉자 눈만 올려뜨고 이놈의 자식 주둥아리를 확 비벼버릴까 보다 했다. 어이구, 포켓에 담배진인지 녹물인지가 묻어 못 입겠구만. 이걸 입겠다고 야단이야. 엄마는 양복에 솔질을 하며 투덜댔다. 그러면 네가 새 양복 한벌 해줘봐라. 신랑이 돈 없어서 녹물 든 양복을 입고 일하건만 옆에 내는 돈 안 벌어온다고 바가지나 긁고 나 참. 녹물도 당장 빼놔. 세차할 동안 안 빼놓으면 죽을 줄 알아? 아빠는 소리치며 뜰방을 내려갔다. 양동이를 들고 대문 밖으로 나갔다. 나도 아빠를 따라 대문길로 뛰었다. 검은색 자동차가 아빠 차인가 확인하고 싶어서다. 바울아, 우리 외갓집에 안 데려다주면 아빠도 죽을 줄 알아 해봐. 큰아빠가 바울이한테 시키는 말이 등 뒤에서 들렸다. 그러나 바울이는 큰아빠를 따라 말하지 않았다. 즈 애비보다 낫다.
할머니는 푸푸 웃으며 바우리를 칭찬했다. 대전까지만 실어다 주는 거야? 새마을 가게 앞에서 할머니, 큰아빠, 큰엄마의 배웅을 받으며 우리는 아빠의 검은 차에 올랐다. 마지막으로 엄마가 아빠 옷이 든 종이 가방을 들고 아빠 옆자리에 앉자 아빠는 시동을 걸며 엄마를 흘낏 바라봤다. 아빠는 하얀 잠바를 깨끗하게 입고 있었다. 알았어요. 엄마는 아무 말이 없더니 깨밭이 끝나는 데까지 뒤따라오며 손을 흔드는 할머니와 큰엄마가 멀어지자 말했다. 아빤 왜 외갓집에 안 가? 바우리가 물었다. 바빠서 못 가지. 왜 안 가냐? 아빤 큰아빠처럼 휴가 없어? 휴가는 무슨 얼어 죽을 휴가냐? 남들 휴가 가면 더 바빠지는 건데. 아빤 뭐 하는데? 나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다. 학교에서 아빠 직업을 물을 때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회사 다닌다고 손을 들곤 하지만 회사에 다니는 다른 애들네 아빠처럼 휴가도 없고 어쩌다 집에 있을 땐 잠만 자기 때문이다. 너 주둥이 닥치고 못 있어? 쬐고만 게 뭘 그리 하려고 해? 아빠는 나를 향해 눈을 부라리고는 희죽희죽 웃었다. 엄마를 바라보며 웃었다. 엄마는 가만히 있다. 자동차는 점점 속력을 냈다. 삼거리에 서 있던 난쟁이가 달려가는 자동차를 피해 섰다. 벌집 앞을 지날 때 나는 무서운 병철이 얼굴을 떠올렸다. 아빠도 돈 벌어? 바우리가 갑자기 생각난 듯이 물었다. 야, 임마. 내가 돈 안 벌면 누가 벌어서 먹고 사냐? 쌀값도 안 되는 돈 주면서 큰 돈 버네요. 엄마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차를 샀으니까 그렇지. 조금만 기다려봐. 당신 차도 사줄 거니까. 아휴, 이젠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믿어요. 그렇게 속은 지가 9년째예요. 골프에다 해외여행에다 당신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텐데 무슨 돈이 있어 집에 가져오겠어요? 나도 다 알아요. 아버님 이름으로 농자금을 대출받아 차 산 것 말이에요. 당신은 나한테 숨기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엄마는 계속 아빠한테 시비였다. 우리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이럴 때 잘못하면 아빠한테 꾸중을 크게 듣기 때문이다. 뭔데 또 지랄이야? 재수 온 붙게. 하, 오늘 또 일이 꼬이겠네. 옆편 내가 이렇게 바가지만 긁으니 될 일도 안 된다니까. 아빠는 차를 세웠다. 엄마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다. 왜 안 가요? 기차 시간 늦는데 빨리 가기나 해요. 너가 오장을 지르면서 가라고? 내 속도 뒤집히니까 그렇죠. 당신이 전과자인 거 동네 소문이 다 났어요. 어린애들까지 다 알아요. 이젠 여기서도 못 살겠어요. 애들 생각해서라도 떠나야겠다고요. 누가 뭐라고 그래? 아빠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 아빠는 차를 세우더니 안전벨트를 맸다. 엄마한테도 매라고 했다. 엄마는 숨이라도 멈춘 듯 앞만 보고 있었다. 안전벨트는 만지지도 않았다. 매기 싫으면 내려. 안 내리면 이 차를 엎어버릴 테니까. 아빠의 입 가장자리에 거품이 하얗게 일었다. 엄마는 아빠를 한참 동안 노려보더니 자동차에서 내렸다. 엄마는 핸드백이 아닌 아빠의 옷이 든 종이 가방을 들고 내렸다. 아빠는 운전대를 주먹으로 한 대 치고는 앞으로 달려갔다. 포도밭이 있는 아스팔트 길이었다. 높은 산을 끼고 자동차는 빠르게 달려갔다. 나와 바우리는 엄마를 부르며 울기 시작했다. 아빠랑 살자. 포도밭이 보이지 않자 아빠는 차를 세우고 우리를 달랬다. 바닷물이 넘실거리는 둑길에서도 아빠는 그렇게 말했었다. 요한이는 내가 키울 테니까
둘이는 바닷물에 빠져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하며 아빠는 바우리를 업고 서 있는 엄마를 혼자 두고 나만 데리고 차에 탔었다. 싫어, 싫어. 나는 창문을 두들기며 엉엉 울었다. 바우리도 아빠 나빠, 아빠 미워 하고 소리쳤다. 예, 넌 저쪽 방에서 놀아라. 노랑머리에 빨간 손톱을 한 여자는 낮인데도 불이 켜진 방에다 권총과 자동차를 사다 주며 놀라고 한다. 놀다가 나와보면 여자는 잠만 잔다. 깨우면 불이 켜진 방에 가서 놀라고 한다. 나중에는 귀찮은지 문을 잠가버렸다. 나는 엎드려서 울고 벽에 기대서 울고 문을 두들기면서 운다. 누굴 닮아서 고집이 센지 달래도 안 듣고 엄마 노릇도 못 해먹겠어. 여자는 아빠가 오자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노랑머리를 흔들어댔다. 내려줘. 엄마한테 갈 거야. 나는 자동차 문을 열려고 힘껏 문짝을 떠밀었다. 문짝은 꼼짝도 안 했다. 팔만 아팠다. 아빠는 담배를 태웠다. 한심하다는 듯 우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흔들었다. 담배를 다 태운 아빠는 운전을 다시 했다. 지 핸드백은 여기 두고 이게 남의 옷가방을 가져갔잖아. 문득 아빠는 소리를 꽥 질렀다. 그리고 차를 돌렸다. 엄마는 포도원이 있는 아스팔트 길에 그대로 서 있었다. 짧은 단발머리가 바람에 흩날렸다. 아빠의 차가 옆에 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아빠는 종이봉투는 받지 않고 자동차를 세우고 문을 열었다. 타라, 내가 졌다. 네 새끼들 때문에 태워준다. 외갓집까지 태워다 준다고. 타. 하나, 둘, 셋 셀 때까지 안 타면 가버리는 수가 있어. 아빠는 수를 세었다. 하나, 둘. 엄마, 빨리 타. 빨리, 엄마. 내가 소리쳤다. 바우리도 소리쳤다. 엄마는 앞문으로 타지 않고 뒷문 손잡이를 잡았다. 뒷문은 열리지 않았다. 엄마는 입술을 깨물며 앞문으로 올라와 아빠 옆에 앉았다. 안전띠 매. 엄마는 안전띠를 메었다. 아빠는 웃으면서 엄마가 안전띠 매는 것을 도왔다. 이 사람아, 신경 쓰지 마. 다 지나간 이야기야. 두고 봐. 이 바닥에서 앞으로 도의원 될 사람은 나뿐이야. 그땐 당신도 시집 잘 왔다고 할 테니까. 엄마는 울고 있는지 자꾸 얼굴을 닦았다. 내가 비싼 밥 먹고 헛소리 한다고 하는데 두고 보면 알 거 아니야. 제발 꿈 좀 깨요. 뱃속에 든 바람 좀 빼라고. 난 도의원 같은 거 안 바래요. 뜬구름 잡을 생각 말고 제발 병철이 아빠처럼 농사를 짓든지 다시 서울로 가서 풀빵 장사를 하든지 하며 착실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엄마의 하소연은 간절했다. 아빠는 대꾸하지 않았다. 우리 풀빵 장사 할 거요? 문득 바우리가 앞 의자 사이로 매달리며 물었다. 이 멍청이, 아빤 하얀 양복 입고 아나운서처럼 돈 번단 말이야. 그래, 요한이 말이 맞다. 역시 우리 큰아들은 똑똑하다니까. 아빠는 허허허 웃었다. 형아는 처음으로 똑똑하지. 바우리가 삐죽해져서 말했다. 나는 바우리의 얼굴을 한 대 먹였다. 그러나 바우리가 피하여서 우리의 머리통은 땡떼구리를 치고 말았다. 우리는 히히헤헤 웃었다. 아빠가 다시 껄껄거리며 웃었고 엄마도 웃는 것 같았다. 엄마의 옆모습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안다. 자, 외갓집 가자. 난 데려다만 주는 거야. 알았어요.
엄마는 못마땅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우리를 돌아보는 얼굴은 훨씬 밝았다. 아빠는 까만 안경을 꺼내 쓰더니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바람이 열린 창문으로 많이 들어와 앞머리가 이마를 사정없이 때렸다. 아빠의 고불거리는 긴 머리가 휘날리고 엄마의 짧은 머리칼이 휘날렸다. 우리의 머리도 휙휙 흩날리지만 시원해서 좋았다. 네, 지금까지 단편소설 아빠의 날개였습니다. 이 소설을 쓰신 안은순 작가님은 1992년 경인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으로 데뷔하셨습니다. 우리 춤추러 가요는 1992년 소설 가라앉은 오후로 신춘문예에 데뷔한 작가 안은순의 소설집입니다. 신앙을 소재로 한 소설인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롯해 우리 춤추러 가요, 그때 내 방에는 거울이 없었다, 범인 등의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